지금 참수작전에 제일 특화된 무기체계가 사실은 잠수함이거든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확보하면 네. 그러면 수십 발이 동시에 평양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서 네. 날아오는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뚫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북한이 3,000톤도 아니고 8,700톤을 걷다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서 지금 보여준다고요? 지나가면 속아오죠. 김정은이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우리 군의 어떤 전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현무 5처럼 적 지휘부 괴멸 뭐 이런 데 쓰이는 벙커, 지하 벙커를 어떻게 한다 이런 벙커버스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우리 무기 체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좀 신경이 쓰일까요? 참수작전이죠. 군 전력하고 그렇죠. 미사일?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체제입니다. 김정은의 호위 병력을 보면 평방사, 평양방어사령부가 15만에서 20만으로 추정이 돼요. 우리 지금 수방사죠. 그 다음에 호위총국. 네. 호위총국도 한 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다 김정은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평양방어사령부지. 그 다음에 974 부대라는 김정은의 근접 호위하는 우리 지금 청와대 경호실이죠. 그렇죠. 한 4천 명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보면은 김정은 차 옆에서 막 뛰어다니죠. 네. 그 친구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같이 죽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마두로 체포할 때 거기 있던 경호원 예, 경호원들 80명 뭐 있다가 죽은 쿠바 친구들. 절반이 쿠바인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북한의 군사 체계는 북한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정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핵이 없는 대신 우리는 한 놈만 팬다 전략이거든요. 의외로 단순하네요. 네, 단순하죠. 왜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지휘 체계가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한쪽에 무너져도 다른 데가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독재 국가는 뱀 대가리처럼 뱀 대가리 날리면 몸뚱이 아무리 커도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만 제거하는 참수 작전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게 한국군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만든 이유도 바로 그 목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목표를 원샷 원킬로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을 제거하는 부대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네. 13 특수임무여단이에요. 아, 네. 과거 13공수예요. 중국 증평에 있는. 대략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장성급이 지휘를 하고 원래 이제 여단장이 별 하나입니다. 그렇죠. 별 하나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비실이나 그 다음에 델타포스 이 친구들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 13 특수임무여단의 목표는 뭐냐면은 북한 지휘부 제거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막강한 재래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 놈만 패는 쪽으로 특수한 특화된 무기 체계와 부대를 운영하면 네. 김정은은 피곤하죠. 나만 찾아오니까 네. 왜 나만 따라가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억나세요? 무인기 침투. 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공개했잖아요. 북한 자기 집무실 상공을 3번이나 아, 그렇죠. 네. 그 얘기는 화가 나서 한 얘기지만 그 뚫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어를 못한 거죠, 어떻게 왜 보면. 못한 거죠. 뚫었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 입장에 김정은 정권이 왜 저렇게 무인기에 길길이 날뛰냐면 3번이나 뚫렸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재발 방지를 재발 방지를 거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뚫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재발 방지인데 재발 방지네요. 재발 방지. 그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마두로 체포 작전과 연계가 되면 사람이 타고 왔어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인기가 아무리 작아도 레이더망으로 보통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은 거예요. 평양 방어망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거예요. 형편없다니. 그리고 잡았어도 격추를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형 참수 작전에 활용되는 무기 체계들. 네. 그러니까 현무 5라든지 아니면 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13 특수임무여단이라든지 한 이런 부분들이 제일 껄끄럽죠. 김정은이 최근에는 또 8,700도급 그 잠수함 공개를 했잖아요. 예. 이미 뭐 선체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런 건데 그동안에 보면은 한국이 뭐 잠수함에 핵잠수함 쪽은 발목이 묶여 있으니까 좀 김정은으로서는 느긋했을 텐데 이게 트럼프가 우리 정부 족쇄를 좀 풀어주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다급해진 측면도 있는 겁니까? 아주 다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참수 작전에 제일 특화된 무기 체계가 사실은 잠수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영화 보면은 잠수함 전쟁 영화 보면 서로 막 잠수함이 추격하잖아요. 네. 쫓기잖아요. 그래서 어뢰 쏘고 재밌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류 역사상 잠수함끼리 서로 도전한 사례가 없어요. 없습니다. 못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수함에 적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찾아요. 거길 집중적으로 쏘나 음파 체계로 찾으니까. 그러나 잠수함이 맘먹고 물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기동 안 한다. 그럼 때려 죽여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의 특징이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는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공기 다 쓰면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수하면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어떻게 돌리지? 엔진 돌리면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잠수하면 공기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식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잠수함은 디젤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 밖에 나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요. 그래서 축전을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는 전기로 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 잠수함 같은 거 보면 지금 잠수함들이 이렇게 소세처럼 안 생겼죠. 네. 배처럼 생겼죠. 왜냐? 축전 능력이 떨어지니까 평상시엔 배로 가요. 작전할 때만 잠깐 들어갑니다. 근데 잠수함의 특징이 뭐냐? 얘는 걸리면 죽거든요. 물 밖에 나와 있으면. 없잖아요. 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 오래 있는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서 자, 물속에 있다가 안 나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면 위로 와서 여기다 빨대만 쭉 올립니다. 그래서 공기만 빨아들여서 여기서 엔진 이걸 스노클이라고 그래요. 네. 스노클링. 근데 적외선 탐지 장치가 개발되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멀리서 뻘겋게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발했어요. AIP라고 그래서 그건 공기 불필요, 불용. 그러니까 스털링 엔진, 네. 그 다음에 리튬 이온전 연료전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머리를 굴려도 물속에서 최대 재래식 잠수함이 자망할 수 있는 기간은 3주를 넘지 못해요. 네. 근데 그걸 그럼 3주에 있느냐? 그건 조용히 있을 때예요, 이렇게 갈 때. 근데 만일에 전투가 벌어져서 급기동을 하죠?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방전이 다 돼요. 올라와야 돼요. 이게 잠수함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핵추진은요? 핵분열이니까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연료병 교체 주기 10년, 20년, 30년 동안은 물속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있죠. 뭐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사람이 있으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의 작전 주기는 2달에서 석 달로 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안 나올 수 있어요. 만일에 동해는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일단 수심이 깊어요. 수천 미터, 1,000미터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이 베링해 쪽에서 한류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난류, 쿠르시온 난류. 남쪽에서 난류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게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 수계, 그렇죠. 물동이가 만나면은 그러면 음파 참지가 어렵다고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거의 못 물이 잡아요. 섞이면. 지금도 음파 잡아도 네. 이게 고래썰인지 뱃썰인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동해라는 데를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거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농반 진반 동해에는 전 세계 잠수함 다 와 있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핵심 잠수함이 2달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보통 잠수함은 헌터킬러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적 수상함이나 아니면 잠수함을 잡는. 그렇죠. 근데 핵추진이 개발되니까 그때 핵미사일을 집어넣었거든요. 탄도미사일. 네. 이걸 전략 원잠이라고 그래요. 왜? 물속에서 SLBM 이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면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국 대통령, 핵단추, 그 다음에 소련 서기장, 세 번째가 핵추진 잠수함 함장. 이 사람은 들어가면 본국이랑 연락도 안 해요. 그 원점 타격이 안 되는 거는 안 되죠. 말하자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있다 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네. 전략 원잠. 근데 우리는 핵추진이 그동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3,000톤, 3,600톤급 장형실함 여기에 안창호함에 탄도미사일을 집어넣었어요. 네. 안창호급은 6발, 장형실함 10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으로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가진 거죠. 헌터킬러를 넘어서서. 근데 여기에 이제 핵추진까지 들어가 봐요. 네. 그럼 2달 동안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원산 특각 가가지고 김주애랑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 원산 앞바다에 한국의 네? 핵추진 잠수함이 와가지고 언젠간 나를 하려고 저기 있다 이런 이제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산 언제든 특각을 날아올 수 뭐 있어요. 정밀 타격을 할 그럼요.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확보하면 네. 동해, 남해, 네. 서해는 좀 수심이 그 깊지 않기 때문에 네. 핵추진 잠수함 작전 환경이 좋지 않아요. 동해, 남해 정도에 한 두세 척이 작전한다 그러면 김정은은 다른 짓 못하죠. 여기서 탄도미사일 최소 10발은 실을 거거든요. 네. 지금도 장형실함에 10발 실으니까. 그러면 수십 발이 동시에 평양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데서 네. 날아오는 거죠.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단군 이래 최대의 전략 무기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네. 아직 뭐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좀 야심의 카드로 하나 좀 꺼내려다 했던 원자력 핵잠수함이 한국에 의해 가지고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여기서 그 이런 북한 가능성. 핵추진 잠수함 지금 말씀하신 8,600, 700톤급 네. 공개했잖아요. 그 코미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한 이 합금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장력 강판이 필요합니다. 압력을 네. 100m당 1제곱미터에 100톤씩 이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300m면 300톤이라는 얘기예요. 네. 1제곱미터. 그러려면
이 강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HY100에서 HY200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북한이 고정력 강판 생산 못해요. 그러니까 껍데기 만들었어도 저건 일반 강철이라는 얘기죠. 김정은이 그 공개한 잠수함 보면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잠수함 이렇게 보면 검은 칠 돼가지고 아주 이렇게 매끈하게 돼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예요? 철판이 어디 용접 띄어다가 붙인 것처럼. 용접 기술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 자 일단 고장력 강판 생산 능력이 없고요. 네. 두 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를 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다 껍데기를 씌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완성된 거 보여줬다는 얘기는 원자로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북한 원자력 생산 못합니다. 그럼 러시아에서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핵추진 잠수함 해체는 아주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원자력 구역을 따로 잘라서 네. 해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밀봉을 완전히. 그러면 러시아에서 줬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럼 그 밀봉을 가져와서 뜯어서 뚜껑을 열어서 그 원자로를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방사능 때문에 다 죽죠. 원자로를 재활용하는 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원자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럼 일단 빈 껍데기만 지금 빈 껍데기 선보였다 하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게 핵추진 잠수함이면 저게 공개하면 안 되죠. 비밀 병기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팩트시트로 결정이 되니 김정은이 조급함으로 저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이게 잠수함이면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예, 함교. 예, 네. 요게 좀 작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 보여준 거의 몸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 크잖아요. 그건 제대로 중심도 못 잡아요. 저 얘기는 저 어마어마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여기 몸체에 집어넣을 기술이 없으니 요 세일을 길게 늘려서 여기다 억지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억지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게 이제 2023년에 9월에 진도했던 김구록 영웅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우리 합참 얘기 들어보면은 그 정상 운항을 못하고 뭐 끼우뚱끼우뚱 해가지고 지금 그냥 처박혀 있는 것처럼 예, 얘기해요. 첫 시운전 때 기울었고 지금 어딘지 모른다. 일설에 의하면 동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설이 있어요. 들어가서 못 나오는 거죠. 그 정도거든요. 잠수함은 지금 잠수함 만드는데 세계 12개국밖에 안 돼요. 네. 거기다 3,000톤급 무거울 중자 중잠수함 만드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미국도 디젤 잠수함 못 만들어요. 3,000톤급 다 핵잠수함이지. 그 천하의 일본도 캐나다 잠수함 수준에 돈 쫙 못 내밀잖아요. 네. TKMS 독일하고 우리하고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조선하고가 그 결합하고 둘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60조 시장을 네. 군침을 흘려도 덤빌 수 있는 나라가 독일, 우리 잠수함 기술의 원조,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북한이 3,000톤도 아니고 8,700톤을 그것도 핵심 잠수함 만들어서 지금 보여준다고요? 지나간 소가 없죠. 김정은이 뭐 핵과 미사일 이게 개발을 해놓고 보니까 특히 핵 같은 경우에는 이 푸틴 형님도 이거 쓰기가 쉽지 않은 무기인 것 같다.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금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재래식 무기 그 강화 관련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죠. 실전 경험. 실전 경험은 플러스 알파? 그럼요. 실전 경험은 어마어마하죠. 자, 인민군의 실전 경험이 있고 중요한 건 본인들의 무기 체계를 현장에서 사용을 해서 계속 개량하는 신사격을 해봤죠. 그럼요. 이제. 그러니까 미군이 쌈 잘하는 이유는 쟤들은 매일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드로 잡아간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매일 전쟁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거든요. 네. 북한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한 면이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 판단으로 북한군 전사자가 2,000명. 그러면 전사자와 부상병 비율이 정상적이면 대략 3대 1이거든요. 그럼 2,000명 전사했으면 부상자는 6,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합치면 8,000명입니다. 이 2,000명 전사할 때까지 북한이 파병한 인원이 그때까지 15,000이었어요. 네. 그럼 절반이에요. 그럼 전멸한 거예요. 자, 이번에 평양의 새별거리 전사자들을 위한 가족들을 위한 주택을 만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세봤어요. 네. 거의 거의 민 신도시급이에요.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걸 정상적인 실전 훈련, 실전 경험이다 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인해 전술식으로 지금 그렇죠. 미트 그라인더라고 미트 그러죠. 그라인더. 예. 고기를 뭐 예. 갈아 넣듯이 이렇게 예. 밀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북한군에게 유용한, 물론 드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을 전수받았겠죠. 현대전으로. 그러나 북한군이 과연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이어질지는 지금 북한군의 손실로 본다고 그러면은 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군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장되게 평가할 필요도 없다. 네. 거기 현장에 가지 않아도 네. 그 전투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네. 미군, 나토, 그다음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북한군이 참전한 게 결정적이진 않다. 그러기에는 북한군의 손실이 너무나 많다.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 이유는 네. 아파트 같은데 미사일 한 번 맞아도 안 부서져요. 그런데 이 9톤짜리 탄두를 맞으면 무너집니다. 김정은 집무실을 포함해서 북한의 주요 주위부 시설들을 원샷 원킬에 중국, 일본 안 좋아하겠지만 일본 전역, 베이징 포함한 전역 지역이 우리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계 3위입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오늘은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요즘 유튜브계에 떠오르는 슈퍼스타신데요. 책을 하나 냈습니다. 모국화 시대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라는 예. 책인데요. 국제 질서를 진단한 책이니까요. 우리 이영종 TV 여러분들도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이제 뭐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가 대구경 방사포 해가지고 600mm. 5개씩 들어있더라고요. 4개에서. 원래가 4개짜리였는데 예. 6개짜리도 선보였고 최종적으로는 5개 발사관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9.19 군사합의 복원한다 이렇게 좀 화해 메시지를 던졌는데 바로 그날 같은 시간에 그런 무기를 들고 나와서 뭐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이런 행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짖는 개는 잘 못 물죠. 안 짖는 개가 무섭죠. 네네. 조용히 있다 확 물어버리죠. 짖는 개는 자기가 두려우니까 공포감이면서 네. 나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거든. 근데 정말로 물 수 있는 개는 가만히 있어요. 아하, 왜? 그렇죠. 오면 물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짖는 개는 오지 말라는 거죠. 600mm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과 포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포는 장기간 타격이 가능하죠. 계속 그렇죠. 발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발 쏘면 한 발 장전해야 돼요. 네. 한 발 쏘면 한 발 장전해야 돼요. 그렇죠.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우리 K9도 네. 지속 발사는 분당 2-3발 정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한 번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하는 게 바로 다연장이거든요. 네. 그 로켓이에요. 로켓을 발사관에 뭐 10개, 20개 놓은 다음에 거의 동시에 네. 2-3초, 1-2초 간격으로 발사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고 이게 다연장이거든요. 이 북한 말로는 방사포입니다. 네. 그러면 로켓하고 미사일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네. 둘 다 추진체가 연료라는 점에서는 미사일하고 로켓하고 똑같아요. 네. 근데 로켓은 유도 장치가 없고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다연장에도 정밀도를 향상시켜서 유도 장치를 달아요. 네. 미사일과 다연장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다연장 로켓의 구경이 커야 240mm거든요. 아, 예. 우리 천무가 239mm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300mm, 600mm까지. 600mm면 600mm 직경이 60cm라는 예, 얘기죠? 미사일- 거의 뭐 전봇대 그럼요. 굵기로. 미사일이 500mm쯤 돼요. 네. 그러니까 600mm면 미사일 구경을 넘어서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미사일에 가까운 다연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게 발사관 5개. 그러니까 5개를 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네. 동시에. 제가 그동안 또 김 위원장 그 북한 무기 체계를 계속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그 무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4구경 4개짜리, 네. 6개짜리 6구경, 최종적으로 발사관 5개잖아요. 그럼 다연장은 동시에 다 쏴야 되거든요. 한 번도 4발, 6발, 5발을 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 대구경의 경우는. 네. 다 동시에 쏴본 적이 없어요. 뭐 서너 발, 한두 발 쏘는 게 다였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연장의 동시 발사 투발 능력이 현재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기존에 240mm나 이렇게 가느다란 거는 보면은 그거는 동시에 뭐 나가요. 미군 애들은 그걸 펜슬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안에 연필처럼 이제 예, 뾰족하게 가느다라니까. 정확히 근데 연필처럼 그거는 생겼어요. 다다다닥 하고 날아가는 걸 보여줬는데 예. 대구경은 아직 그게 없다 이거. 그거는 동시에 발사한 적이 없어요. 한 발 쏘고 나서 또 발사 간격 시간이 또 다 달라요. 네.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북한 무기체계의 특징이다. 네. 대표적인. 신뢰성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실전 배치하는 게 북한의 무기체계예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뭐 이 방사포 대구경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뽐을 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무가 있지 않습니까? 현무가 현무는 뭐 지금 궁극의 무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왜냐하면 미사일 탄두는 보통 단거리 미사일일 네. 경우에 단거리는 1000km까지거든요. 그렇죠. 중거리가 5,500까지고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탄두 무게가 중량이 한 500kg. 네. 에서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무포가 4.5톤입니다. 아, 네. 탄두 무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현무5는 무려 9톤에 육박을 해요. 탄두 무게만이요. 물론 그 안에 폭약이 9톤이 들어있다는 네. 얘기는 네. 아닙니다. 그러나 탄두 무게가 9톤에 육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속력을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네. 중력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떨어지니 음속의 10배로 그렇죠. 꽂힌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해성이 떨어지면 요만하게 떨어져도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공룡이 멸종했다는 그 해상 크기가 15km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리적 파괴력. 운동 에너지를 그렇죠. 가지고 운동 에너지 플러스 2톤 정도의 폭발력. 네. 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의 탄두를 가진 무기는 재래식 미사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데 미사일 한 번 맞아도 안 부서져요. 포탄 155mm를 맞아도 부서지지 않아요. 네. 일부만 부서집니다. 우리가 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 9톤짜리 탄두를 맞으면 무너집니다. 원샷 원킬이에요. 아 이게 뭐 음속이고 뭐 안에 폭약이 있고 없고 제가 보기에 8톤 9톤짜리 쇳덩이가 날라와서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거 뭐 주변이 들썩거릴 그 것 같은데요. 9톤짜리 트럭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네. 4.5톤 트럭도 크잖아요. 2.4차. 그 2배 되는 트럭이 그러니까 음속의 10배 10배. 속도로 한 20층짜리 아파트에 붙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쪼개지죠. 그러니까 그게 100m까지 지하로 파고든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지일 경우에는 지하로 뚫고 들어가는 게 100m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보통 이제 테러리스트들 주의부를 제거할 때 땅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한 발을 때립니다. 그럼 구멍이 파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멍에 또 때려요. 거기 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예, 예. 또 정확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무5는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너 번 쓰면은 이론적으로는 수백 미터도 들어갈 수 있는 수백 미터도 거죠. 들어간다. 그러니까 현무5를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 이유는 네. 원샷 원킬. 한 발로 하나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걸 수십 발을 동시에 운영을 할 수 있고 수백 발 이상을 실전 배치하는 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네. 그럼 수십 발이면은 김정은 집무실을 포함해서 북한의 주요 주위부 시설들을 1차적으로 타격이 가능하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하에 숨어 있으면 네. 파괴력이 뭐 생각보다 안 커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 스튜디오가 지하 100m 있다고 100m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에서 폭탄이 터지면 겁 안 나겠어요? 왜냐? 그게 터지면은 현무5 같은 것들이 지하에서 터지면 지상에서 터지면은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근데 지하에서 터지면은 이 지층이나 안반이 뚜껑 역할을 하니까 네. 이게 일종의 소규모 지진이 발생해요. 아 지진파 그 충격파가 예. 전달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통로, 환기구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겁나요? 생매장 당하는. 생매장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거운 무기다. 그러니까 뭐 궁극의 무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래식 무기로는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무거운 투파는 멀리 못 던지지만 야구는 멀리 던지잖아요. 탄도 무게 9톤을 1톤으로 줄이면 멀리 간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거리를 중거리. 낼수 있다. 그러니까 주변에 뭐 이런 얘기하면 중국, 일본 안 좋아하겠지만 일본 전역, 베이징 포함한 전역 지역이 우리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무5는 단순 무식 과약한 무기가 아니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 거대 엔진 추진력, 정밀도, 그 다음에 그 9톤의 무게를 감당한 탄두가 지하까지 들어가려면은 초강력 합금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는 단순히 뭐 무겁고 무식한 무기가 이게 아니고 한국 국방력의 국방 방위산업에 그다음에 경제력이 결합된 총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 평가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세계 군사력 5위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예. 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그런 게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보면은요, 우리 한국군의 주 무기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지상전의 왕자는 탱크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드론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뭐 AI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병력.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야포. 화력전. 그 다음에 전차, 장갑차. 전쟁 양상이 안 바뀌었어요. 드론에 처음에 당황해서 그랬던 거지 드론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일단 육군만 보면 우리가 어쨌든 줄었다 하더라도 45만입니다. 북한이 뭐 128만 그러지만 실상은 100만 이하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북한과 우리 병력 자원은 하늘과 땅 차이죠. 건강 상태, 그렇죠. 정신력 이런 거. 두 번째, 세계 최고의 주력 탱크 MBT K2, 네, K2. 퓨얼, 그 다음에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네. 시장의 절반을 휩쓸고 있는 K9 야포가 있어요. 각종 장갑차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다연장, 천무를 포함한 문제는 이게 다 우리 국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공군으로 가볼까요? 공군은 우리가 이제 KT-1이라고 기본훈련기, 네. 프로펠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TU-10, TU-10. 초음속 훈련기. 네, 고등훈련기. 그렇죠. 고등훈련기죠. 기본훈련에서 고등훈련 네. 가야 되니까. 이걸 개조한 게 FA-50입니다. F는 파이터, 그 다음에 A는 공격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한적인 공중전과 대지 공격이 가는 게 A가 어택 지상 대지 공격기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뭘 만들었죠? 그 국뽕 네. KF-21 저- 4.5세대. 정말 성남공항에서 그 아덱스 할 때 가서 봤는데 겁나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저런 걸 만들었구나 했는데 저는 그게 빨리 날아가는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천천히 날아가는 그게 저속 비행하는데 전투기가 저런 저속으로 실속을 안 하고 날아가고 있구나. 그게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 정말 그 감탄했습니다. 어쨌든 KF-21은 단군 일의 최대의 기술 집약체. 이거 우리가 다 만들어요. 저희 바다로 가볼까요? 바다로 가보면 참 우리가 눈물 나죠. 70년대에 고속정, 검독수리부터 백구, 기러기, 네. 이게 참수리로 갔고, 요게 이제 80년대로 오면 이제 우리는 고추감이라고 했어요. 울산급. 네. 1,500톤짜리. 그 다음에 PCC 포항급. 그 천안함 북침 그게 PCC거든요. 네. 이걸 만들면서 기술을 축적해서 조선업도 같이 발달하니까 거예요. 그렇죠. 90년대로 오면 KDX-1, 네. 광개토. 그 다음에 이제 KDX-2, KDX-3가 이지스함이에요. 이지스 배치1, 배치2 정조대항함까지. 그렇죠. 8,200톤급입니다. 잠수함 209, 장보고급 지난해 12월 1,200톤급. 이제 뭐 옛날에 만들었던 게 벌써 이제 퇴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91년에 준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갖고 그럼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수함 214급, 네. 그 손원 1급, 그 다음에 3,000톤급 중량급 그렇죠. 안창호급. 안창호급의 배치2가 3,600톤급이에요, 네. 장영시랑. 지금 이거 갖고 캐나다에서 독일하고 붙는 거예요. 네. 독일은 TKMS, 티센크로프 머린 시스템하고 싸우고 있는데 독일이 실물이 없어요. 우리는 실물이 3,000톤, 3,600톤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독일한테 배워왔는데. 배워왔는데. 근데 독일은 그 실물도 없고 설계도 갖고 싸우는 거고, 이건 기술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방, 뭐 그런 건 뭐 있죠. 그 친구들 뭐 영어권 뭐 서로 싸움하고 뭐 네. 나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지. 자, 지금 제가 극히 일부분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리가 다 만든다고요. 이런 나라는 사실상 거의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런 군사력 5위라든가 자체적인 국방 가진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일단 모든 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이죠. 원래 우리는 미사일 탄두 중량과 사거리 제한이 있었죠. 네. 미국이 너네 하지 마.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완전히 해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 전역, 중국 대부분까지 투사할 수 있는 사실상 5,000km 미사일까지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네. 사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들은 ICBM도 있거든요. 네. 핵도 있고. 거기다가 북한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한국이 공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네. 방어.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 킬체인, KMD, 그다음에 KMPR, 대량 응징. 응징보복, 한국형 방어망 요 개념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을 자기들 재무장에 그렇죠.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들도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고 중국은 말하고 싶어도 자기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하기로 했는데도 꽁꽁만 하지 뭐 제대로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대로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이 우리를 한국형 독침 전력을 만드는 배경이 된 거예요. 물론 행복한 건 아니죠. 무기 없고 뭐 편하게 행복하게 안 싸움 안 하고 사는 게 좋은데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시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날개를 달고 있는 K방산이 여기까지 온 데는 뭐냐? 북한을 억제하는 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또 하나 원래 고구려 뭐 발해 시대에는 만주가 드높은 우리 기상의 그 터전이었지만 고구려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한반도로 쭈그러들었잖아요. 그때부터는 수도가 어디냐? 중심이에요. 어디냐? 개경, 서경, 평양 아니면 한성, 한양입니다. 요 중앙이 정확하게 경주는 최약체인 그 신라가 조그맣게 동해안 밑에 붙어 있다가 남부 지역. 그렇죠. 붙어 있다가 커지니까 경주에 있는 거지. 원래 수도로 적지는 중앙이거든요. 그럼 평양, 서경, 개성, 개경 아니면 한성이 한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적의 서울이라고 하는 조선이 도읍을 정한 이곳이 6.25 전에는 최고였죠. 분단 전에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산으로 천도했다가 임시수도 서울 돌아왔잖아요. 만일에 부산에 그대로 있었으면 한국 국방력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통일되는 줄 알고 밀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 서울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군이 내려와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결국 지금 MDL 바로 서울 머리 위에 군사분계선이 거졌잖아요. 바로 이제 북한의 어떤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되면서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방비를 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 1,000만, 2,000만 명이 네. 경기도까지 북한의 단거리 야포, 170mm 곡산포, 240mm 방사포 사거리 내에 지금 그게 수도권 불바다 발언인 게 핵심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화력을 투사해서 초기의 경매라는 전력을 구축하지 않으면 네. 수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한 화력을 갖춘 군대가 존재하고 또 하나 해병대에 재편들이 많은데 그 해병대 자랑을 좀 하면 해병대가 최강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건 네. 유명해요. 왜냐? 해병은 가혹한 상륙 조건을 극복을 해야 되고 상륙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계속 전투를 해요.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해병 전력은 막강하거든요. 미국은 해병이 18만 명입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중국이 한 5만 대거든요. 우리가 해병 전력이 28,800명, 세계 3위입니다. 포항의 1사단, 김포의 2사단, 백령도의 6여단, 제주도의 9여단이거든요. 이 수도권 김포에 있는 측면을 수도권을 방해하는 게 바로 해병 2사단이에요. 세계에서 이 수도를 방어하는 그 인근에서 해병대가 방해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병력과 화력이 집중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고 특히 서울의 지정학적 운명 바로 분단으로 인해서 지금 일산 가보시면 바로 코앞이 북한이잖아요. 아, 그렇죠. 서울에서 서북부 지역에서 MDL까지 40km 내외예요. 그 숙명이 우리한테 한국형 독침 전력, 네. 화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